민트 오디오북. 파란 대문. 류미연. 그리고 봄. 세간이 초라한 방은 어두웠다. 구석진 곳에 허름한 괴짝이 있었고 위에는 옷들이 쌓여 있었다. 나는 누워 있었다. 쌓아놓은 옷과 벽 사이에서 번들거리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 동물이 있었다. 호랑이였다.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외쳤다. 저기 호랑이가 있어요. 나의 외침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다. 바로 옆에 엄마가 누웠는데도 그랬다. 엄마는 오히려 천연덕스럽게 웃고 있었다. 나는 공포에 휩싸였고 울면서 외쳤다. 방에 호랑이가 있다고요. 여전히 엄마는 나의 외침을 알아듣질 못했다. 다행히 나를 덮치진 않았다. 눈을 부라리며 바라만 보았다. 어느 날 엄마는 내가 호랑이띠라고 했다. 언젠가 호랑이를 보았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차라리 이해를 했다. 호랑이띠여서 보였을 거라고. 어른들에게는 잘 묻지 않았다. 혼자서 궁리하고 결론 내렸다. 생각을 얘기하면 똑똑하다는 말을 가끔 듣기도 했다. 공놀이는 좋았다. 말랑하면서도 탄력 있는 고무공을 쥐면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 같았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꼭 지나치는 문구점은 간판도 길목 문구점이다. 나는 길목 문구점을 번번이 지나치지 못하고 그물 속 크고 작은 공들을 만져보거나 새 공에서 나는 고무 냄새를 맡았다. 고무공에서는 차 뒷공무니에서 뿜어내는 매연 비슷한 냄새가 났다. 그것도 좋았다. 공을 만지작거리다 주인 몰래 툭 치곤 했다. 어쩔 수 없이 돌아설 땐 손을 펴 코에 갖다 대고는 킁킁거리다 손바닥을 탁탁 털었다. 냄새가 털어질 것처럼 미련을 떨어냈다. 하지만 바람이 빠져 탄력을 잃은 나의 고무공이 자꾸 생각났다. 다리를 들어 밑으로 공을 튕기며 손으로 다시 받아주는 놀이는 정말 재미있다. 치마를 입었을 땐 두 다리 사이로 공을 튕겨 뒤로 보냈다. 엉덩이에서 공을 받아 치마 속에서 꺼내기도 한다. 나는 한 번 더 연탄 아궁이 뚜껑 위에서 공을 굴려보기로 했다. 따뜻해진 공이 식는 속도와 탄력을 잃는 속도는 같다. 하지만 그렇게 해보기로 했다. 공은 몇 번 튀어오르더니 구른다. 성이 나서 공을 힘껏 내리쳤다. 그래도 공은 툭 소리만 내고는 두어 번 구르다 만다. 바람이 완전히 빠졌나 보다. 한쪽이 꺼져 찌그러져 버렸다. 문득 땅속에도 사람이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엄마는 떠나기 전 세상은 넓어. 네가 그것을 알 때쯤 올게 라고 했다. 내가 보는 세상은 넓지 않았다. 골목골목을 다녀보았지만 넓은 세상은 없었다. 엄마가 말했던 세상은 땅속에 있을 것 같았다. 공놀이가 땅속 사람들을 시끄럽게 할까 봐 조심스러웠다. 공놀이는 더 이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새 공을 사도 공놀이는 안 할 것이어서 딱 맞게 찌그러졌다고 생각했다. 땅속 사람들을 괴롭힐 수는 없었다.
대문을 흔들었다. 나무로 만들어진 대문은 푸른색 칠이 벗겨져 터실거렸고 군데군데 맨살이 보였다. 빗장은 사람들의 손길로 닳아 반질거렸다. 두터운 빗장을 몇 번 당겼다 밀자 대문은 흔들거리기 시작했다. 손바닥으로 문짝만 밀기 시작했다. 나무는 리듬을 타는 듯 끄덕거리며 전체가 흔들렸다. 대문이 흔들리는 리듬에 맞추어 노래했다. 보랏빛, 고운빛, 우리 집 문패꽃, 장난감 기차가 뛰뛰 떠나간다. 과자와 사탕을 싣고서 황금을 보기를 돌과 같이 하라. 이것저것을 마구 섞어가며 불렀지만 입 밖으로 내보내지는 않았다. 대문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자 대문 아래 돌계단에 앉아 불렀다. 대문이 부서질까 보아 조금 겁이 났다. 코가 흘렀다. 아버지가 손뜨개로 만든 스웨터 소매뿌리에 코를 문질렀다. 코가 굳은 소매뿌리는 딱딱하고 반질거렸다. 나는 골목을 비추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코딱지처럼 굳은 것을 손톱으로 긁어 털어냈다. 일어나 엉덩이를 툭툭 털고 뛰었다. 언제 나왔는지 뒤에서 동생이 누구야 나도 데리고 가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못 들은 척했다. 가인아 나도 데리고 가지 하는 동생의 징징거림을 묵살하고 냅다 뛰었다. 동순의 할매 뒷골목은 시끌벅적했다. 다른 골목보다는 조금 넓어 동네 아이들이 놀기 좋았다. 같은 반 정희가 고무줄을 전봇대와 맞은편 탱자나무에 묶어놓고 혼자 고무줄 놀이를 하고 있었고 더 안쪽으로는 남자아이들의 구슬치기가 한창이었다. 시끌벅적함은 거기에서 들렸다. 내가 잡아줄까? 소매뿌리에 다시 코를 쓱 문질렀다. 아까 털어낸 곳에 코가 스며들었다. 코끝이 따가웠다. 정희는 반색을 하며 탱자나무에 묶었던 고무줄을 풀었다. 자전거를 힘차게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발목에 끼웠다가 노래가 끝나면 정강이로, 허벅지로, 허리로, 나중에는 머리까지 고무줄을 올렸다. 전봇대에 매어진 고무줄도 키에 맞게 함께 올라갔다. 내가 머리에 고무줄을 얹자 정희가 물구나무 서기로 고무줄을 넘었다. 두 손을 짚고 거꾸로 서서 발끝을 살짝 걸어 출렁이는 고무줄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자 슬슬 화가 났다. 정희가 실수하지 않으면 내 차례가 오지 않을 것이다.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를 부르며 고무줄을 쥔 손을 살짝 올렸다. 정희의 발은 고무줄을 걸지 못했다.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하게 된 정희가 일어서는 순간 고무줄이 머리카락에 걸렸다. 몇 올의 머리카락이 빠져 고무줄에 말려 있었다. 씨, 우리 엄마가 머리카락 빠지면 안 된다 했는데 니 때문에 내 머리카락 빠졌다 아이가. 나는 정희의 말이 아니 꼽았다. 웃기시네. 너가 엄마가 맨날 머리카락 새알이 보나? 우리 엄마는 딱 보면 다 안다. 너가 엄마는 네 머리만 보나? 너가 엄마의 전바치가. 정희는 다짜고짜 내 팔뚝을 한 대 때렸다. 나는 정희를 보았다. 정희가 또 때렸다.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정희가 또 때렸다. 이번에는 더 강렬하게 정희를 쏘아보았다. 정희가 몇 대 더 때렸다. 나는 파란 애굴 13호가 쏘는 광선이 이럴 것이란 상상을 하며 정희를 쳐다보았다. 정희가 울음을 터뜨렸다. 정희를 한 번 더 흘겨주고는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렸다. 우리 엄마한테 다 일러줄 기다 가시나야. 너가 엄마 개깨지 갖고 도망간 거 다 안다 가시나야. 정희가 울음 섞인 목소리를 외치며 골목을 빠져나갔다. 나는 정희가 버려둔 고무줄을 힘껏 당겼다 놓았다. 고무줄은 전봇대에서 탄력 있게 부딪혔다. 살아있는 것처럼 잠깐 꿈틀했다. 봄. 엄마와 아버지는 자주 싸웠다. 엄마가 한마디만 참으면 될 것 같았지만 지지 않고 아버지를 향해 악을 써댔다. 잿더리가 날아갔고 밥상이 엎어졌다. 가끔 아버지의 메리아스는 찢어지거나 가슴에 손톱 자국이 나기도 했지만 내가 볼 때 승리자는 대체적으로 아버지였다. 아니다, 늘 아버지였다. 엄마의 이마에 난 혹은 눈 밑으로 번지며 멍이 되었다. 푸르딩딩해졌다가 누렇게 사가질 때쯤이면 다시 싸움이 일어나곤 했다. 그날 엄마는 예뻤다. 눈 언저리에 있던 멍자국도 말끔히 사라지고 웃음조차 빛나 보였다. 동네 아줌마들과 쑥을 캐겠다는 엄마를 기쁘게 바라보았다. 엄마가 즐거우면 왠지 나도 마음이 달뜨곤 했다. 거기다 쑥을 많이 캐서 우리에게 맛난 쑥개떡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진짜 좋았다. 하루 종일 기다린다 해도 좋았다. 신문지로 고깔모자를 만들어 쓴 엄마가 쑥을 캐 담은 바구니를 끼고 골목을 들어섰을 때 엄마는 환했다. 완벽하게 환했다. 처음이었다. 고깔모자에 꽂힌 활짝 핀 진달래와 잘 어울렸다. 골목까지 환해지는 것 같아 어깨가 우쭐거렸다. 그 후 나는 시간은 마법사라 생각했다. 지금 다음엔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으니 말이다. 내가 다 자랐다는 확신이 들었다. 더 이상 자라지 않아도 괜찮았다. 진짜다. 단지 조금 벗어나고는 싶었다. 재밌거나 즐거워도 도망치고 싶었다. 도망가고 싶어서 잘 웃지 않았고 잘 울지도 않았다. 어른들의 세상에 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는 것으로. 못된 힘이 나를 이리저리 끌고 가는 것 같았다. 내 힘으론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져 버렸다. 나는 환한 얼굴에 엄마를 올려다보며 아줌마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갔다는 얘기를 했고 아버지는 엄마를 내보내고 시골에 있는 큰엄마를 데려온다고 했다. 다음 날 엄마는 퉁퉁 부은 얼굴로 쇠절구에 쑥과 쌀을 넣어 팡팡 찧었다. 우리에게 쑥개떡을 해준다고 했다. 엄마가 해주었던 마지막 주전부리였다. 이제 집안이 좀 조용해지겠지. 사흘이 멀다 하고 이마에 혹이 나거나 눈가가 퍼렇게 멍든 엄마의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날 아버지 곁에서 잤다는 이유로 엄마는 나와 동생을 두고 떠난다고 했다. 아버지를 좋아하니 엄마가 떠나도 안심이 된다고 했다. 나는 정말 힘들었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아버지와 있는 것이 숨막힐 만큼 살벌했다고도 말하지 못했다. 엄마와 아버지의 싸움을 끝내고 싶어서였다고는 더더욱 하지 못했다. 엄마도 이젠 맞지 말란 말은 마음에 묻기로 했다. 엄마가 떠나는 날은 봄볕이 골목을 가득 메웠고 도포된 시멘트가 유달리 하였다. 발판구와 분리된 브라더 미싱을 신주단지 모시듯 소중히 안고는 내 손에 동전 몇 개를 쥐어주었다. 구릿빛 동전이 눈물 넘어 반짝였다.
엄마는 골목을 내려가고 나는 집으로 올라갔다. 신장로에서 엄마는 차를 탈 것이다. 아마도. 대문을 흔들었다. 덜거덕거리며 내는 단조로운 리듬을 손바닥으로 느꼈다. 노래를 불렀다. 꽃과 같이 곱게 나비같이 춤추며 아름답게 사는 우리. 동생이 대문을 타고 놀고 있었다. 빗장을 빼내 매달려 한쪽 다리로 대문턱을 발로 밀어 열었다 닫히면 다시 발로 밀어내곤 했다. 대문 부사지겠다 하지 마라. 내가 수시로 밀어제끼는 대문을 동생까지 타고 있으니 무슨 사달이 나도 날 것 같았다. 남이사, 누구야 네가 안 데리고 가니까 그러지. 쉬, 맨날 혼자 놀러가고. 동생이 때가 덕지덕지 앉은 손등으로 눈을 문질렀다. 눈물을 참는 것 같았다. 알았다, 가자. 동생의 손을 잡고 경순 언니네로 갔다. 골목 끝에서 동생 친구 태수가 구슬치기 하자고 했다. 나는 잡은 손을 슬쩍 놓았지만 동생은 내 손을 더 꽉 잡았다. 어쩔 수 없이 곧장 경순 언니네로 향했다. 언니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소아마비가 심한 언니는 다리를 많이 절었다. 그 다리를 해서는 우리를 수시로 업어주기까지 했다. 언니의 등에 업히면 넘어질까 겁도 났지만 절룩거릴 때마다 흔들리는 것이 재미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젖은 빨래를 모두 걸친 빨랫줄이 축 처져 무거워 보였다. 언니가 장대를 빨랫줄에 걸어 세우는 것을 도왔다. 쑥 올라가는 빨래들 따라 고개가 젖혀졌다. 옥빛 하늘이 참 고왔다. 곱다. 아침마다 머리를 빗어주며 엄마가 했던 말이었다. 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는 빨래들을 보며 언니가 고사리 같은 손이라도 보태니 낫다며 웃었다. 나는 재빨리 동생을 한 번만 업어달라고 부탁했다. 언니는 거절하지 않았다. 동생이 언니 등에서 깔깔거렸다. 나도 덩달아 웃었다. 마당을 한 바퀴 돌고는 등에서 동생을 내리며 언니가 물었다. 엄마 보고 싶나? 동네 사람들은 모른 척 하다가도 무슨 마음에선지 슬쩍 물어보곤 했다. 나는 이를 앙다물고는 대답도 안 하고 빤히 쳐다보곤 했다. 참 못됐다 라고 마음으로만 말했다. 아니, 하나도 안 보고 싶다. 밥 먹고 가라. 언니가 우리를 보내기가 안쓰러운지 저녁을 먹고 가라고 했다. 밖에서 저녁을 먹고 가면 큰엄마가 싫어할 것 같아서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왔다. 대문 앞에서 동생을 먼저 들여보냈다. 저녁 반찬으로 청국장찌개를 하는지 냄새가 대문 밖까지 났다. 큰엄마는 엄마가 떠나고 3일쯤 됐을 때 이사 들어왔다. 엄마가 브라더 미싱을 안고 떠났던 골목길을 큰엄마가 브라더 미싱을 안고 들어왔다. 아버지는 시골에 있는 큰엄마에게는 바닥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손재봉틀을, 엄마에게는 의자에 앉아 하는 발재봉틀을 사주었다. 여동생도 생겼다. 나보다 1살 어린 여동생은 피부가 뽀얗고 입술이 붉었다. 오빠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오빠의 공부를 위해서 시골에서 일찌감치 데리고 나왔던 것이다. 큰엄마는 아침을 새벽 4시에 했다. 이른 아침부터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잠을 설쳤지만 아무도 불만하지 않았다. 엄마를 돕기 위해 분주한 오빠는 철이 드는 것 같았고
그런 모습을 보는 나는 단단해지는 것 같았다. 나보다 늦게 자라는 봄이 골목을 사성일 때 아버지가 괴종시계를 사왔다. 시골 시간에 익숙한 엄마를 도회지 생활에 적응시키기 위해서였다. 시계는 시간에 맞추어 댕댕댕 울렸고 우리 가족은 시계에 맞추어 생활하기 시작했다. 큰엄마가 연탄불을 꺼트리는 일도 줄어들고 있었다. 나는 큰엄마라 하지 않고 엄마라고 불렀다. 그래야 좋아할 것 같아서. 분위기가 맞을 것 같아서. 저녁이 내가 내려 골목 끝이 희붐했다. 내려앉는 어둠이 따뜻하게 느껴져 대문 앞 돌계단에 앉았다. 손바닥을 펴 가만히 쥐어보았다. 손 안에 어둠이 잡혔을까? 펴보면 어둠은 어느새 날아가 버렸는지 손바닥만 더 하얗게 보였다. 나는 몇 번 더 어둠을 잡았다가 펴서 날렸다. 날린 어둠이 골목을 조금씩 더 어둡게 했다. 어두움 너머 호랑이가 슬그머니 나타났다. 두터운 발바닥을 소리 없이 놓으며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대문 안으로 후다닥 뛰었다. 시계는 댕댕거리며 한봄을 데려왔다. 아버지는 병아리를 몇 마리 사서 마당에 풀었고 뒷산에서 복사꽃이 활짝 피었다. 삼부 능선쯤이 분홍빛 띠를 둘렀다. 나는 복숭아밭을 알고 있다. 뒷산으로 접어들어 오솔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복숭아밭인데 희자네가 개척해서 만든 밭이었다. 가끔 상한 복숭아를 얻어먹기도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애벌레가 징그러워 잘 먹지 않았다. 정말이지 꽃은 예뻤다. 옥상에서 초록빛 치마에 분홍 레이스가 달린 드레스를 상상했다. 엄마는 내가 분홍색이 잘 어울린다고 했다. 어쩌면 엄마가 레이스 풍성한 옷을 사서 내일이라도 올지 몰랐다. 잠시 후의 시간을 알 수 없다는 건 때때로 막연한 기대를 가지기도 했다. 괜히 눈물이 나와 휙 돌아 바다를 보았다. 석탄이 가득 쌓인 기찻길 너머에 바다가 있었다. 오늘따라 아득히 멀어 보였고 수평선 너머까지 반짝였다. 저런 반짝이는 어떤 문구점에서도 팔지 않을 것 같다. 나는 눈물을 들키기 싫어 널어놓은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봄볕에 가슬가슬해진 이불 속은 선득한 뜨거움이 있었다. 여름이 되자 키가 좀 자란 것 같고 힘도 커지는 것 같았다. 봄에 석필로 표시해둔 대문 기둥에 키를 대보았다. 석필이 희미해져서 다시 표를 했다. 석필로 긋고 못으로 긁었다. 키는 엄지손톱만큼은 자란 것 같았다. 놀라웠다. 키는 자라고 있었다. 우물에서 물을 깃기 시작했다. 우물은 깊었다. 돌로 된 벽 사이사이로 습기 머금은 초록빛 이끼가 자라고 있었다. 위에서 보면 검게 보였던 물은 퍼올리면 맑고 시원했지만 약간 뻑뻑했다. 염분기가 있어서 그렇다고 했다. 고여있는 물을 들여다보았다. 시원한 기운이 우물로부터 올라오고 물속에 비친 내가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아 소리를 냅다 질렀다. 소리는 우물 속에 갇혀 내 귀를 막았다. 나는 또 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 두레박을 내려 앞뒤로 탄력 있게 흔들면 두레박이 뒤집히며 물이 담겼다. 엄마가 물을 기를 때 눈여겨본 것이었다.
우물은 깊어 두레박을 끌어올리는 일이 만만치 않았다. 물을 가득 담은 두레박은 올라오면서 돌에 부딪혀 흘러버리고 반쯤 남아 있었다. 나는 큰 대야에 물을 받아 한낮의 햇볕을 받게 했다. 우리 가족은 낮 동안 데워진 물로 밤이 되면 몸을 씻었다. 이제부터 내 물은 내가 긋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깃는 것으로 세숫대야를 채웠다. 나는 물을 쏟지 않으려고 허리도 굽히고 무릎까지 굽혀 들고 가 돛돌에 놓았다. 마루에 걸터 앉아 발을 담갔다. 물을 깃느라 버티고 섰던 발이 시원해졌다. 발가락을 꼼지락거렸다. 유난히 큰 엄지가 엄마를 생각나게 했다. 엄마도 엄지가 컸다. 에이구, 이런 건 닮아가지고. 엄마는 엄지발가락이 크면 엄마가 빨리 죽는다고 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었다. 물에 잠긴 발은 더 굵고 커 보였다. 엄마가 일찍 죽을까 봐 조금 겁이 났다. 마루에 들어 누웠다. 구름이 보였다. 건너 바다에서 둥근 구름이 켜켜이 피며 쌓였다. 저게 손뭉치라면 진짜 푹신할 것 같았다. 눈을 감았다. 눈꺼풀이 얇구나. 눈을 감아도 해가 들어와. 눈을 반쯤 떴다 감았다 하며 햇빛 놀이를 하고 있을 때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경첩이 헐거워져 얌전히 문을 열어도 삐거덕 소리를 냈다. 누구? 마음으로 정이가 오길 바랐다. 이 집에 우물이 있다 해서 물 좀 기릅시다. 앞집에 이사온 아줌마였다. 앞집에는 내 친구 전미가 살고 있었다. 턱에 큰 점이 있어 전미였다. 전미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엄마가 떠난 후 나는 전미네 집에서 인형 만들기 놀이에 재미를 들였다. 머리는 둥글게 거기에 머리카락을 무지개처럼 그려넣고 양쪽으로 팔을 벌린 종이 인형이었다. 우리는 인형들에게 입힐 종이 옷을 수도 없이 만들었다. 주로 드레스였다. 레이스가 치렁치렁한 드레스. 나는 인형에게 입히는 드레스를 내가 입는 상상을 하곤 했다. 전미가 이사가던 날은 왠지 힘이 빠지고 밥맛이 없었다. 나는 대문을 지칠 만큼 흔들며 노래를 불렀다. 음악책에서 배운 노래와 동네 아이들과 고무줄 놀이를 하며 부르던 노래를 마음으로 쉼 없이 불러 목이 잠길 것 같았지만 내 목소리는 여전했다. 예, 그라이서. 나는 누워서 대답했다. 아줌마가 물을 깃는 소리가 들렸다. 두레박에 담겨 올라온 물을 함석동이에 붓는 소리가 요란스러웠다. 나는 슬그머니 일어나 아줌마 곁으로 갔다. 아줌마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 맺혀 있었다. 내가 낑낑거리며 올리던 두레박을 쑥쑥 잘도 길어 올렸다. 올라온 두레박엔 물이 넘치도록 잘랑거렸다. 동네 우물이 가뭄으로 말라 있었다. 사람들은 우리 우물에서 물을 길러갔다. 대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몇 살이고? 1학년이라 예. 나이 대신 학년을 얘기했다. 나는 학년보다 1살 많았다. 그건 나만 아는 비밀이고 싶었다. 큰엄마가 시골에 있을 때 나를 호적에 올리지 않으려 버텼다는 어른들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아줌마는 마지막 두레박을 힘주어 올리며 내 이름을 몰았다. 희연입니다. 희원? 이름 이쁘네. 희원? 나는 분명 희연이라 했는데
아줌마는 희원이라고 했다. 아니라 얘, 희연이라 얘. 알았다. 우리 집에는 상이가 있다. 놀러 갈래? 상이 얘? 이사 오던 날 담장 너머로 보았던 검고 수치 많았던 단발머리 생각이 났다. 이름이 상이인가 보았다. 아줌마는 나에게 또아리를 튼 수건을 머리에 놓고 좀 잡아달라고 했다. 물동이는 사뿐히 머리에 얹히고 나는 손을 뗐다. 아줌마가 끙 하며 일어섰다. 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게 신기했다. 상이야, 희원이 왔다. 나는 킥킥거리며 웃었다. 대구에서 이사 왔다더니 내 이름도 엉터리로 불렀다. 이사 오던 날 상이도 엄마를 엄마 하고 꼬리를 붙여 불러서 담장에 머리를 숙이고 킥킥거렸었다. 그런데 희연을 희원이라고 하니까 더 웃음이 났다. 나는 참지 못하고 하하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줌마도 웃었다. 부엌에서 뭔가를 하던 상이도 웃었고 숟가락을 들고 있던 남자아이도 웃었다. 남자아이 이름은 상록이라 했다. 상이의 동생이었다. 상이는 양은 냄비에 밀가루를 볶고 있었다. 미숫가루가 된다고 했다. 연탄 화덕에 당장 붙어 앉았다. 처음 듣는 말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얗던 가루가 정말 누르스름하게 변해갔다. 점점 갈색빛을 띠면서 고소한 냄새까지 풍겼다. 상이는 미숫가루를 한 입 가득 넣었다. 상이 동생에게도 숟갈 가득 주었다. 나는 양쪽을 번갈아가며 바라보았다. 먹어볼래? 상이 입에서 미숫가루가 풀풀 날려나왔다. 미숫가루는 너무 부드러워 침과 잘 섞이지 않았다. 한참 혀를 굴려서 적당히 반죽이 되면 삼켰다. 사카린을 넣었는지 뒷맛이 달콤하면서도 썼다. 여름방학을 하면서 상이 엄마가 장사를 했다. 긴 비닐 골지를 따 머리띠를 만들어 팔았다. 상이는 간의 수공업이라 했지만 나는 좀 아닌 것 같았다. 집이 공장이 될 수는 없었다. 비닐 골지 닦기는 우리도 했다. 나중에 용돈을 주겠다고 했다. 많이는 아니라고 했다. 나와 여동생은 경쟁하듯 비닐 골지를 받아와 따았지만 내 키보다 긴 길이를 손으로 따 머리에 두를 만큼으로 만드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한 번씩 꼬이는 것을 바르게 풀어 따 올리는 일은 까다로웠고 짜증이 났다. 하지만 우리는 무료한 여름방학을 머리띠를 따 용돈벌이를 해볼 요량으로 열심히 했다. 다 만든 머리띠는 동그랗게 말려 통통한 애벌레 같았다. 색색별 애벌레들을 바구니에 담아놓은 것 같아 손으로 이리저리 굴려보았다. 겨우 한 바구니를 만들어 상인회로 달려갔다. 아줌마한테 퇴짜를 맞을까봐 조바심이 났다. 대문이 삐죽이 열려 있었다. 아줌마는 마루에 걸터 앉아 머리띠를 까만 고무줄로 양쪽을 잇고 있었다. 활짝 열어놓은 방문 안으로 상이 아버지가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다. 메리아스가 누울했다. 문을 등지고 모로 누워있는 뒷모습이 내가 따은 머리띠처럼 둥글다고 생각했다. 상이야. 상이가 작은 방에서 문을 열고 나왔다. 아줌마가 하던 일을 멈추고 들어오라고 손짓을 했다. 내가 대문을 열고 막 들어섰을 때 방에서 자고 있던 아저씨가 고함을 버럭 질렀다. 상이가 너가 친구가 상이 언니라 해야지. 이것들이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아저씨는 말끝에 혀를 끌끌 차며 일어나 앉았다.
술이 취해 얼굴이 벌개졌다. 무서웠다. 나는 머리띠를 담은 바구니를 마당에 두고 집으로 달려왔다. 상이는 나보다 4살 많았다. 하지만 상이는 상이었다. 언니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았다. 언니라고 하지 않아도 상이는 나와 잘 놀았고 우리는 단짝이었다. 괜히 눈물이 났다. 씨, 엄마가 있으면 이럴 텐데. 오종종 모여 마당을 쪼고 있는 닭들은 큰 발자국 소리로 흩어놓았다. 약속이나 한 듯 흩어졌던 닭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로 모였다. 나는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다가갔다. 중딱이 된 놈 날개쭉지를 잡아틀었다. 닭은 내 손아귀 위에서 벗어나려고 버둥거리며 비명을 질렀다. 나는 날개쭉지를 더 힘주어 거머쥐었다. 우물로 갔다. 까만 거울 같은 물속에 닭을 든 내 모습이 비춰졌다. 이제 볕이 돋기 시작한 닭이 버둥거리는 모습도 보였다. 닭을 날렸다. 날아서 우물 너머로 갈 것이다. 닭이 날개를 퍼덕거렸다. 하지만 우물 저편으로 날지 못했다. 다시 날아오르기를 기대했지만 결국 빠지고 말았다. 물속에서도 닭은 몇 번 더 날개를 퍼덕거렸다. 바보야! 나는 우물 속으로 머리를 숙이고 외쳤다. 장을 보고 막 들어서는 엄마한테 나는 닭이 갑자기 날아 우물로 빠졌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엄마는 대문을 잠갔다. 사람들이 모르고 물을 길러갈지도 모른다고 했다. 오빠가 우물 벽을 타고 내려가 닭을 두레박에 담아 올렸고 밑바닥까지 긁어냈다. 우리 집 우물은 완전히 비워졌다. 건져진 닭은 물에 흠뻑 젖어 있었다. 눈이 반쯤 떠져 있었고 주위가 파르스름했다. 엄마는 펄펄 끓인 물에 닭을 담가 털을 다 뽑아냈다. 덩치가 반은 준 것 같았다. 여기저기 보라색 멍도 보였다. 떨어지다 돌에 부딪혀 생긴 것 같았다. 닭도 멍이 드는구나. 우리 엄마도 아버지한테 돌에 부딪힌 것처럼 맞은 거구나 싶었다. 엄마가 집을 떠난 것은 참 다행이었다. 우리 집은 울지 못하는 닭처럼 조용했다. 가을. 이거 먹어봐라. 아버지가 약병을 주었다. 속에는 빨간 구슬 같은 알약들이 있었다. 흔들어 보았다. 약은 유리병에 부딪혀 자르륵 소리가 났다. 하루에 2번은 먹어야 될 거다. 엄마가 불만스러운 눈길로 나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았다. 아직 어린 것한테 별걸 다 먹인다며 지청구를 늘어놓았다. 약병을 볼 때마다 그랬다. 처음 이 집으로 이사 왔을 때는 방이 3개였고 기와를 얹은 작은 집이었다. 집 옆에 빈터는 텃밭으로 쓰였는데 아버지는 거기에 1개의 방과 깊은 부엌이 딸린 별채를 지었다. 이만큼은 나만 아는 이야기였다. 모래와 자갈을 채에 거르고 시멘트를 이겨서 덕덕 시멘트 덩이를 만들어주던 엄마는 없고 동생은 어렸다. 기와를 얹지 않아 지붕은 평평했다. 여름이 되자 아버지는 지붕으로 오르는 계단을 만들었다. 계단 아래의 공간은 창고로 쓰였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우리는 그곳을 옥상이라 불렀다. 여름 내내 나는 옥상에다 자리를 펴 거기에 누워 밤하늘을 보았다. 별을 보다 잠들었고 잠이 깨면 깜깜한 하늘에 촘촘히 박혀있는 별들을 또 보았다.
별들은 한결같이 빛나는 듯했지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조금 더 밝아지는 것 같다가 어두워지기를 반복했다. 별 뒤에 별이 있었고 그 뒤에 또 작은 별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북두칠성을 찾아보고 선을 그어 바가지를 만들었다. 북두칠성은 엄마가 알려준 별이었다. 나는 큰 바가지가 나를 떠서 잠시라도 엄마 곁에 부려놓기를 기도하다 다시 잠이 들었다. 쨍 하는 햇살에 깨면 아침이었다. 차가운 바람에 오수소 소름이 돋았다. 베개를 들고 혼이불을 챙겨 방으로 들어와 다시 잠들곤 했다. 우물이 점점 차가워졌고 세수를 하면 얼굴에 가슬가슬한 것들이 만져졌다. 아버지가 마른 버짐이라고 했다. 마른 버짐은 얼굴 여기저기 피어올랐다. 여름 내 까맣게 탄 얼굴 위에 마른 버짐은 곰팡이처럼 허옇게 자리를 잡았다. 아버지가 약을 사온 건 내 얼굴이 보기 싫어서일 것이다. 거울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마른 버짐은 가는 실이 엉겨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버짐을 손톱으로 긁어보았다. 하지만 떨어지진 않았고 따갑고 발개졌다. 약은 빨갛고 매끄러웠다. 입에 물면 달콤했지만 금방 쓴맛이 났다. 나는 쓴맛이 나기 전에 넘기기 위해 물을 마셨다. 가끔 먹지 않고 변소에 빠뜨리기도 했다. 먹기도 싫었고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았다. 아버지는 처음에 한번 먹어보라고 한 후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 엄마는 약병을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렸다. 약병에 닿은 약들이 벌겋게 녹아 달라붙었고 병은 어느 날 없어졌다. 골목 가장자리에 달개비꽃이 피어 있었다. 파란색 꽃잎이 찬바람을 견디고 있었다. 나는 쪼그려 앉아 작은 꽃잎을 한참 바라보았다. 꽃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파랗게 피는 것 같았다. 가슴을 살며시 쓸어보았다. 가슴이 살짝 아픈 것 같기도 했다. 뭐하노? 상희가 대문을 나서며 말을 걸었다. 나는 상희와 학교 가는 것이 좋았다. 그래서 내가 상희를 기다리는 날이 많았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와 큰 숨을 쉬었다. 상희가 우느냐고 물었을 때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상희가 손을 잡았다. 말랑하고 따뜻했다. 학교에 갈 때까지 상희는 내 손을 놓지 않았다. 아버지가 대바늘로 내 가슴 둘레를 대충 재었다. 작아진 스웨터를 풀었다. 한 코를 빼면 나머지는 줄줄이 풀렸다. 나는 실이 잘 풀리도록 반대편에서 옷을 평평하게 잡아주었다. 먼지를 풀풀 날리며 지난 겨울까지 내 몸을 담았던 옷이 실이 되어 감기고 있었다. 아버지는 새 실을 보태 스웨터를 짜기 시작했다. 벙어리 장갑도 짰고 속바지도 짰다. 엄마가 시멘트를 잘 이겼다면 아버지는 뜨개질과 바느질을 잘했다. 나는 정말 넓은 세상을 찾아보기로 했다. 어쩌면 우연히 엄마를 만날지도 몰랐다. 뜻하지 않은 시간이 거기 있을지도 몰랐다. 먼 풍경은 알 수 있지만 바로 다음에 있을 일은 알 수가 없다는 건 여전히 걸어보는 기대였다. 우리 동네 몇 등을 넘어 이웃 동네까지 갔다. 거기도 골목이 있었고 집이 있었고 대문들이 이어졌다. 산 밑에 하얗고 큰 집이 있었다.
고아원이라 했다. 고아원 마당에는 큰 놀이터가 있었고 거기 놀고 있는 아이들 중 누가 고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미끄럼틀만 탔다. 시멘트로 만들어진 미끄럼틀은 높았고 튼튼했다. 계단을 올라 미끄럼틀 꼭대기에 서면 아래가 아득해 보였다. 고아원 창 안도 보였다. 마루로 된 바닥에 노랗고 둥근 동그라미가 있었는데 한 아이가 노란 선을 따라 걷고 있었다. 미끄럼틀을 오를 때마다 창 안을 기웃거리며 동그라미를 따라 걷는 나를 상상해보곤 했다.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올 때 얼굴을 스치는 상쾌한 바람이 좋았다. 순식간에 땅에 닿는 것이 진짜 재밌었다. 해가 뉘엿해질 때 집으로 돌아왔다. 가면서 보지 못했던 골목길이 있었다. 골목길은 절집을 끼고 산속으로 이어졌고 끝은 보이지 않았다. 길 너머가 궁금했다. 자박자박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멈추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내 발자국 소리였다. 가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흐트리며 지나갈 때 마른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다. 굽어진 골목 끝에는 연못이 있었다. 연못가에는 풀 한 폭이 나지 않아 큰 웅덩이처럼 보였지만 오리 몇 마리가 둥둥 떠 있어 연못 같아 보였다. 연못 속에는 이제 막 지기 시작한 노을이 담겨 오렌지 맛 사탕을 생각나게 했다. 연못가에는 작은 집이 있었다. 판자로 월기설기 이어진 집에는 담장도 대문도 없었다. 쪽마루에 남자아이 하나가 걸터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남자아이는 나보다 훨씬 커 보였다. 나를 힐끔 쳐다보며 큰 숟갈로 고붕으로 떠서 입에 넣고 우물거렸다. 반찬으로 보이는 왕소금 하나를 숟가락 뒤쪽으로 찍어 넣으며 우물거리는 모습을 물끄러미 보기만 했다. 아이의 밥이 줄어들고 나는 굳은 듯 서 있었다. 노랗게 물들던 연못이 검붉게 변해갔다. 연못 건너에 있던 나무 사이로 참새들이 한꺼번에 날아올랐다. 깜짝 놀라 그곳을 보았다. 바싹 말라 갈색으로 변한 감나무 잎들이 내려앉고 있었다. 참새처럼 보였던 것이 나뭇잎이란 걸 깨닫는 순간 털이 수북한 발 하나가 보였다. 호랑이가 조용히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휙 돌아 뛰었다. 휙 돌 때 남자아이가 일어서려는 모습이 언뜻 보이는 것 같기도 했다. 우리 동네에 도착했을 때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다. 나를 앞서 달리던 그림자가 저녁 속으로 숨어 보이지 않았다. 멀리서 경순이 언니가 기우뚱기우뚱 걸어오며 큰 소리로 불렀다. 아이고, 이 떼국물 좀 봐라. 어디가 떠노? 나는 언니를 멀뚱히 바라보았다. 언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언니의 손이 내 손등을 따스하게 데웠다. 손이 따뜻해지니 콧물이 나와 손을 빼서 소매에 닦았다. 엄마가 기다리겠다. 얼른 집에 가서 따신 물에 세수하고 밥 물어. 언니는 집을 향해 나를 세우고는 등을 살짝 밀었다. 나는 밀려 떠나는 종이배같이 집을 향했다. 가는 길에 상희 언니 아버지를 보았다. 아저씨는 동네 평상에 누워 있었다. 잠이 들었는지 눈을 감고 있었다. 늘 술에 취해 벌게 있던 얼굴이 하얗고 옷이 얇아 보였다. 나는 아저씨가 추워 보여 손바닥을 싹싹 비볐다. 겨울. 어디까지 왔노? 깡깡 멀었다.
나는 동생을 꽁무니에 달고 골목을 오르락내리락 했다. 누부야, 이거 몇 번 하면 우리 엄마 오노? 많이 해야 된다. 엄마가 늦게 오는 날이면 하는 놀이였다. 불어 돌뿌리가 있는 곳을 골라 걷다 비틀거리는 것이 재미있었다. 동생은 내가 고랑이 있는 곳으로 가도 눈을 뜨지 않고 바보처럼 따라왔다. 대문 앞에 이르러서 다 왔다라는 말과 함께 눈을 떴다. 내가 술래가 되기도 하고 동생이 술래가 되기도 하며 몇 번 골목을 오르내리면 엄마가 왔고 엄마의 손에 들려있던 부퉁이들을 동생과 나누어 들고 집으로 오고는 했다. 내 허리춤을 붙들고 깡깡 멀었다 놀이를 하자는 걸 보니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나 보다. 이제는 아무리 오래 해도 엄마는 오지 않는다. 나는 많이 해야 된다고만 했다. 몇 번? 동생이 다시 물었을 때 나는 엄마에게 보낼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자고 했다. 동생이 허리춤을 놓으며 당장 길목 문구점에 가자고 했다. 우리는 도화지와 빨간색 셀로판 종이를 샀다. 상인의 머리띠를 따주고 꼽을 쳐놓은 돈이었다. 좋아서 앵금질을 하며 달리는 동생을 앞세우며 골목을 들어섰을 때 상인의 대문이 열렸다. 상이가 부퉁이를 들었고 이어 상록이가 책을 끈으로 묶은 것을 양손으로 들고 나왔다. 상인애는 이사를 간다고 했다. 다시 대구로 돌아간다고 했다. 와, 지금 가노? 다음에 가면 안 되나? 나는 몹시 아쉽고 서운했다. 붙잡고 싶었다. 집이 팔렸단다. 잘했으래. 지금 신장로에 트럭이 와 있어서 빨리 가야 된다. 상인은 보퉁이를 두 손으로 잡고 골목을 빠져나가는 상록이를 따라 종종 걸음을 쳤다. 아줌마가 큰 대야에 소치랑 냄비랑 스텐 그릇들을 담아 이고 나왔다. 희원아, 잘했으래. 아줌마는 끝까지 나를 희원이라고 불렀다. 나는 동생을 먼저 집으로 보내고 자잘한 짐들을 트럭이 있는 곳까지 날라주었다. 찬장 하나가 남았을 때 집으로 왔다. 대문은 빗장이 삐죽이 나와 있었다. 한쪽은 빗장 뒤에 겹쳐져 있어 열 때 덜거덕 소리가 났다. 나는 빗장을 걸고 살짝 밀었다. 대문은 뒤로 밀려나며 탄력을 받아 다시 앞으로 밀려왔다. 새로 배운 노래를 마음으로 불렀다. 가을밤, 외로운 밤, 벌레 우는 밤. 초가집 뒷산길 어두워질 때 할아버지 지고 가는 나무지게에 활짝 핀 진달래가 꽂혔습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노래를 몇 번 돌려가며 해도 눈물이 차올라 괜히 씨 하고 욕을 했다. 지난 가을에 상이 아버지는 죽었다. 내가 집으로 돌아오며 본 아저씨의 모습이 마지막이었다. 객사 한 사람은 집으로 들이는 것이 아니라고 큰엄마가 말했을 때 객사가 뭔지 물었다. 바깥에서 죽는 것을 객사라고 한다는 말과 함께 초상도 바깥에서 치러야 한다고 했다. 평상 위에 누워있던 아저씨가 생각났다. 아저씨는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다음날 죽어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다고 했다. 어쩌면 내가 아저씨 옆을 지나올 때 이미 죽었을지도 몰랐다. 무서웠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일었다. 나는 아저씨를 보았다는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다.
상희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있었지만 상희와 상록이 아줌마는 통곡하며 울었다. 나는 슬프지도 않았고 눈물도 나오지 않았는데 상희가 이사간다니 눈물이 났다. 참으려 입술을 꽉 깨물어도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나는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어깨에 맨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꾸몄다. 할아버지는 하얀 수염 사이로 활짝 웃고 있었다. 빨간색 셀로판지를 오려 할아버지의 옷을 만들어 붙였다. 빨간 벙어리 장갑에 약솜을 뜯어 둘렀다. 반짝거리는 옷에 붙은 하얀색 털이 멋스러웠다.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면 분명 나를 찾아올 텐데. 사탕이 많이 든 종합 과자 선물 세트를 꼭 달라고 하고 싶었다. 하지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란 것도 알고 있었다. 엄마, 안녕하세요. 나는 잘 있어요. 보고 싶어요. 나는 보고 싶어요를 지우개로 문질렀다. 어디에 있어요? 엄마 있는 곳에 가보고 싶어요. 언제 올 건가요? 올 때 사탕과 예쁜 치마를 사오란 말도 지웠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세요.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니 세 줄이었다. 동생 손을 잡고 우체통이 있는 학교 앞 문구점까지 갔다. 신장로에 있는 레코드 가게에서 징글벨 징글벨 노래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온 세상에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눈처럼 내리는 것 같았다. 손을 벌리면 손바닥에도 크리스마스가 쌓일 것 같아 나는 동생을 잡지 않은 손을 살짝 위로 펴보기도 했다. 우표값으로 왕사탕을 샀다. 거칠고 큰 설탕 알갱이가 붙어있는 왕사탕은 단맛을 느끼지 못할 만큼 컸다. 동생은 사탕을 문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고 입가로 침이 흘렀다. 손바닥으로 침을 닦아 무릎이 튀어나온 나일론 바지에 문질렀다. 집으로 돌아오는 다리 위에서 카드를 찢어버렸다. 찢어진 산타 할아버지가 말라붙은 겨울 하천으로 눈처럼 흩날렸다. 햇살 바른 벽에 동생 손을 잡고 기대앉았다. 동생은 눈이 부신지 인상을 쓰며 연신 사탕을 빨았다. 나는 사탕이 얼마나 남았나 한 번씩 꺼내보며 확인했다. 맞은편 어두운 골목에서 호랑이가 웅크리고 앉아 우리를 보고 있었다. 이번엔 달아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사탕은 천천히 녹았고 우리는 끝까지 녹여 먹었다. 나는 사탕이 다 녹을 때까지 그 동물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